5월의 햇살이 결혼식장 유리창을 비스듬히 가르며 들어오던 토요일 오전. 한기철 노인은 거울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올해 75, 평생을 시계 수리공으로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의 손은 거칠고 마디가 굵었지만 가느다란 톱니바퀴 하나를 집어 올릴 만큼 섬세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 그 손은 자꾸만 떨려. 넥타이 매듭이 3번이나 풀리고 다시 묶였다. 거울 속 자신을 한참 들여다보던 노인의 두 눈에 옅은 물기가 어렸다. 40해 전 아들 종배가 태어나던 새벽에도 이렇게 손이 떨렸던 것 같다고 그는 문득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아들의 외아들, 손주 도윤이가 장가가는 날이었다. 여보, 그러다 늦겠어요. 아내 옥내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등을 떠밀었다. 한기철은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꼬깃꼬깃 접힌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았다. 한 달 내내 매일 밤 손주에게 들려줄 말을 적고 지우기를 반복한 축사문이었다. 종이는 손때가 묻어 누렇게 변해 있었다. 결혼식장에 도착하자 사돈댁 식구들이 먼저 와 기다리고 있었다. 신부 서아의 외할머니라는 여인이 한기철에게 천천히 다가와 깊숙이 고개를 숙였다. 백발을 단정히 빗어 넘긴 곱고 단단한 인상의 노부인이었다. 그녀의 눈매에는 어쩐지 낯설지 않은 그늘이 깃들어 있었으나 한기철은 그저 처음 뵙는 사돈 어른이라 여기며 마주 절했다. 두 사람의 첫 인사는 그렇게 짧고 단정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지요. 별 말씀을. 손녀 시집 보내는 자리인데요. 그뿐이었다. 그러나 두 노인 사이를 흐르던 그 짧은 침묵의 결이 훗날 어떤 깊은 강물로 이어질지는 그때 누구도 알지 못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양가 어른들은 별실에 모여 약식 다과를 들었다. 사돈 큰아버지 뻘 되는 분이 막걸리 한 잔을 권했다. 한기철은 평생 술을 가까이 한 사람이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 번 단골 식당에서 막걸리 한 사발이 전부였다. 그러나 오늘은 손주의 잔칫날이었고 사돈 어른의 손길을 차마 마다할 수 없었다.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세 잔이 되었다. 잔이 거듭될 때마다 한기철의 얼굴은 잘 익은 홍시처럼 붉어져 갔다. 그의 몸은 시계의 분침처럼 정확하게 술 기운에 잠식되어 갔다. 며느리 미경이 옆에서 슬며시 옷자락을 당겼지만 흥이 오른 노인의 귀에는 그 신호가 들리지 않았다. 아버님, 이제 그만 드세요. 미경의 속삭임이 닿았을 때 이미 5잔째였다. 한기철은 그저 허허 사람 좋은 웃음만 흘렸다. 평생을 시계 톱니바퀴처럼 빈틈없이 살아온 그였다. 오늘 하루쯤은 그 톱니가 조금 어긋나도 괜찮으리라. 손주 장가가는 날인데 라고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윽고 결혼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신랑 입장, 신부 입장, 주례사. 식순이 흘러가는 동안 한기철은 가족석에 앉아 자꾸만 무거워지는 눈꺼풀과 싸웠다. 단상 위 조명이 자꾸만 2개로 보였다. 하나로 합쳐지기를 반복했다. 그러던 어느 순간 사회자의 또랑또랑한 음성이 식장에 울려 퍼졌다. 이어서 신랑 측 조부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순간 노인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양복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으나 종이가 자꾸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져 나갔다. 단상으로 향하는 그의 걸음은 위태롭게 흔들렸다. 식장 안 모든 시선이 그 흔들리는 등에 쏟아져 내렸다. 마이크 앞에 선 노인의 입에서 결국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그 한마디가 식장 안의 봄바람을 일순간 얼어붙게 만들었다. 신부 서아의 어머니가 들고 있던 부케가 작게 떨렸고 사돈 할머니의 얼굴에는 정체 모를 슬픔이 스쳤다. 한기철은 그 순간 자신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다. 그저 입이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흘러나오는 말들을 멈추지 못할 뿐이었다. 축사가 끝났을 때 식장 안에는 어색한 박수 소리가 띄엄띄엄 울렸다. 한기철은 단상에서 내려오는 길에 2번 비틀거렸고 며느리 미경이 황급히 부축해 자리에 앉혔다. 그러나 그가 한 말은 이미 식장 안을 한 바퀴 돌아 모두의 귀에 닿은 뒤였다. 우리 도윤이가 좀 더 좋은 집안에서 자란 색시를 데려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저 술 기운에 흘러나온 머릿속 한구석에 묻혀있던 노파심이었다. 평소에 한기철이라면 결코 입 밖에 내지 않을 말이었다. 그러나 술은 그 마음의 둑을 무너뜨렸고 한마디가 한마디를 끌고 나와 결국 멈출 수 없는 강물이 되어버렸다. 신부서하는 그 순간 부케 너머로 시선을 떨구었고 신랑 도윤의 표정은 굳어졌다. 식이 마무리되고 패백을 올릴 때까지 한기철은 거의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미경이 그를 한쪽 구석 의자에 앉혀두었고 아들 종배는 사돈 어른들에게 거듭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다. 사돈 할머니, 그러니까 윤예숙 여사는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 어떤 말도 보태지 않았다. 그 침묵이 오히려 종배의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누구도 입을 열지 않았다. 운전대를 잡은 종배의 손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고 옆자리의 미경은 창밖만 응시했다. 뒷자리에서는 한기철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아내 옥내는 남편의 어깨 옆에서 마른 한숨을 길게 내쉬었다. 차창 밖으로는 5월의 햇살이 무심하게 쏟아지고 있었으나 차 안에는 한겨울의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집에 도착한 한기철은 거실 소파에서 그대로 잠들어 버렸다.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사이 거실에서는 부자간의 짧고 차가운 대화가 오갔다. 아버지가 어쩌다 그러셨는지 평생 그런 분이 아니셨는데 그래도 너무하셨어요. 서아 어머님 얼굴이 어땠는지 보셨어요? 종배는 묵묵히 고개를 떨구었다. 미경은 더 말을 잇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그릇을 씻기 시작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가 평소보다 거칠게 들렸다. 그날 밤늦게 잠에서 깬 한기철은 거실의 어둠 속에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입안이 텁텁했다. 무엇보다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가 자꾸만 뜨끔거렸다. 그는 천천히 식장에서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았다. 안개처럼 흐릿하던 기억의 조각들이 하나씩 또렷해질수록 그의 얼굴은 점점 잿빛으로 변해갔다. 새벽녘 거실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에서 한기철은 아들 종배의 방문 앞을 한참 서성였다. 그러나 끝내 노크는 하지 못했다. 무슨 말로 사과해야 할지, 어떤 표정으로 손주의 얼굴을 마주해야 할지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며느리 미경은 평소처럼 아침상을 차렸지만 한기철의 자리에는 평소보다 적은 반찬과 식어버린 국이 놓였다. 그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마음을 쓸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기철은 그 사실이 더 마음 아팠다. 차라리 누군가 한바탕 화를 내준다면 좋을 텐데. 가족 모두가 침묵 속에 깊이 잠겨 있었다. 도윤은 신혼여행을 떠났다는 짧은 문자만 보내왔다. 평소라면 출국 전에 꼭 할아버지 댁에 들러 인사를 드리던 아이였다. 그 빈자리가 한기철의 가슴에 시리도록 박혔다. 며칠이 흘렀다. 한기철은 작업실에 틀어박혀 시계만 만졌다. 손에 익은 톱니바퀴와 태엽들 사이에서 그는 자꾸만 어긋난 자신의 마음을 매만지려 했다. 그러나 시계는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의 마음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오랜만에 다시 깨닫고 있었다. 신부 측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그 침묵이 한기철에게는 가장 무거운 형벌이었다. 차라리 욕이라도 한 통 들었으면 싶었다. 그는 매일 밤 결혼식 사진을 꺼내 보았다. 손주 도윤의 환한 얼굴 옆에서 자신은
이미 흐릿한 술 기운에 잠긴 채 어색하게 웃고 있었다. 그 사진 속 자신의 모습이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다. 결혼식이 있고 일주일이 흐른 어느 새벽, 한기철은 작업실 등불을 켰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책상 위에는 그가 평생 모아온 작은 시계 부품 상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한 구석에는 오래전 직접 만들어둔 회중시계 하나가 비단천에 쌓여 있었다. 그 회중시계는 본디 손주 도윤의 결혼 선물로 준비한 것이었다. 시계 뒷면에는 한기철이 직접 새겨놓은 글귀가 있었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나 사랑은 시간을 견디게 한다. 그러나 결혼식 날 술에 취해 정신없이 다닌 탓에 끝내 손주에게 건네지 못한 채 다시 집으로 가져오게 된 물건이었다. 노인은 그 회중시계를 손바닥 위에 올려두고 한참을 응시했다. 톱니바퀴들이 일정한 박자로 째깍거리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부드럽게 갈랐다. 그 소리를 듣고 있자니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결심 하나가 천천히 형태를 잡기 시작했다. 가야 한다. 그는 생각했다. 사돈댁에 직접 찾아가서 두 손 모아 사죄해야 한다. 손주의 결혼식을 망친 책임은 누구도 대신 질 수 없다. 며느리에게 부탁할 일도 아들에게 떠넘길 일도 아니었다. 늙은 자기 자신이 직접 그 머나먼 시골까지 찾아가 사돈 어른의 얼굴을 마주보고 빌어야 했다. 날이 밝자 한기철은 종배와 미경을 거실로 불렀다. 며칠 만에 그가 먼저 입을 여는 것이었다. 내가 사돈댁에 다녀오마. 종배의 표정이 굳었다. 미경은 손에 들고 있던 행주를 식탁 위에 슬며시 내려놓았다. 두 사람이 미처 만류할 새도 없이 한기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내가 한 일이다. 내가 가야 한다. 종배는 자신이 함께 가겠다고 했고 미경은 차로 모셔다 드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야 한다고, 그것이 진짜 사과라고. 그는 단호하면서도 부드러운 어조로 말했다. 평생 그런 결심을 한 적이 없던 노인이었다. 그 결심의 무게가 거실 공기 속을 묵직하게 채웠다. 다음 날 새벽, 한기철은 작은 가방 하나를 꾸렸다. 갈아입을 옷 2벌, 세면도구, 사돈 어른께 드릴 인절미 한 상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 회중시계가 든 비단 보따리. 노인은 그 시계를 손주에게 줄 결혼 선물로 만들었었지만 이제는 사돈 어른께 드릴 사죄의 표시로 그 의미가 옮겨가 있었다. 어쩌면 평생 시계를 만지며 살아온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사과의 방식이었다. 아내 옥내는 남편의 가방 위에 마른 약초 봉지 하나를 살며시 얹어 주었다. 차에서 멀미할 때 입에 무는 거라고 짧게 일렀다. 부부는 오래 사용해온 작은 신호로 서로의 마음을 주고받았다. 잘 다녀오시라는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나 그녀의 손길이 그 말 대신이었다. 종배는 아버지를 기차역까지 모셔드렸다. 평소라면 차로 모실 거리였지만 한기철이 굳이 기차로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 옛날 군대 가던 시절처럼 손주에게 죄지은 노인의 발걸음은 좀 더 무거워야 한다는 듯이 기차역 앞에서 종배는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아버지, 무리하지 마세요. 한기철은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 손길 안에는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아온 아버지가 한 번도 표현하지 못한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종배는 그 손길의 무게를 처음으로 느꼈고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기차가 들어오고 한기철은 천천히 객실에 올랐다. 좌석에 앉아 창밖으로 손을 흔드는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도시의 풍경이 천천히 뒤로 흘러갔다. 노인의 무릎 위에는 회중시계가 든 비단 보따리가 가만히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 째깍거리는 작은 소리가 마치 그의 흔들리는 마음을 다독이는 듯했다. 사돈댁이 있다는 그 시골 마을까지는 기차로 2시간,
거기서 다시 시외버스로 1시간이 걸린다고 했다. 노인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기차는 평야와 산자락을 가르며 남쪽으로 달렸다. 한기철은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내길을 막 끝낸 논에 물이 가득 차 햇살을 받아 거대한 거울처럼 빛났다. 그 위로 백로 한 마리가 천천히 날아오르는 모습이 노인의 눈에 들어왔다. 어쩐지 그 새의 날갯짓을 보고 있자니 잊고 살았던 어떤 풍경 하나가 가슴 깊은 곳에서 어렴풋이 떠오를 듯 말 듯 했다. 기차는 정확히 2시간 만에 작은 간이역에 멈춰 섰다. 노인은 가방을 챙겨 천천히 내렸다. 플랫폼에는 햇살이 가득 쏟아지고 있었고 매표소 너머로는 낡은 시계탑이 보였다. 평생 시계를 만져온 그의 눈이 자연스레 그 시계탑으로 향했다. 분침이 5분 정도 늦은 채 돌아가고 있었다. 그는 속으로 작게 웃었다. 어쩐지 자신의 인생 같다고 생각했다. 한참을 어긋난 채로, 그러나 멈추지는 않은 채로 역사 앞에서 시외버스를 갈아탔다. 손바닥만 한 시골 버스는 노부부 몇 분과 장 보따리를 든 아주머니, 그리고 한기철. 이렇게 5명의 승객을 태우고 천천히 굴러갔다. 차창 밖으로는 봄날의 들녘과 작은 개울이 번갈아 흘러갔다. 노인은 손주의 결혼식이 있던 일주일 전을 곱씹었고 또 그 일주일 동안 자신이 얼마나 잠을 설쳤는지를 떠올렸다. 그러자 묘하게도 마음 한쪽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사과하러 가는 길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이미 그날의 어둠에서 반걸음쯤 빠져나오고 있었다. 버스가 마을 어귀 정류장에 멈춰 섰을 때 정오의 해가 마을 한가운데에 정확하게 떠 있었다. 한기철은 가방을 들고 천천히 내렸다. 그가 발을 디딘 곳은 낮은 기와집과 오래된 미루나무가 어우러진 시간이 멈춘 듯한 마을이었다. 마을 입구의 정자 아래에서 노인 셋이 장기를 두고 있었고 골목 안쪽에서는 닭 울음소리가 한가롭게 울려 퍼졌다. 노인은 마을 슈퍼에 들러 사이다 한 병을 사고 주인 할머니에게 사돈댁 주소를 보여주며 길을 물었다. 주인 할머니는 안경을 코끝까지 내리고 주소를 들여다보더니 빙긋 웃으며 말했다. 아, 혜숙이네 집. 저 모퉁이 돌아서 감나무 큰 집이에요. 혜숙, 윤혜숙. 그 이름이 한기철의 귓전에 잠깐 머물렀다. 어쩐지 그 이름이 그의 가슴, 어느 깊은 우물의 작은 돌멩이처럼 떨어져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그는 그저 자신이 너무 긴장한 탓이라 여기며 잠시 고개를 가로저었다. 사돈 어른의 이름이 익숙할 까닭이 없었다. 그저 결혼식장에서 짧게 인사를 나눈 사이에 불과했으니까. 골목을 돌아 감나무 큰 집 앞에 섰을 때 한기철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다. 낮은 흙담 너머로 봄꽃이 흐드러진 정원이 보였다. 마당 한쪽에는 빛바랜 평상이 놓여 있었고 그 옆으로 오래된 항아리들이 가지런히 줄지어 있었다. 정갈하고도 따뜻한, 그러나 어딘가 모르게 쓸쓸한 분위기가 감도는 집이었다. 노인은 가방을 고쳐 잡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사돈 어른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것인가? 첫 마디는 무엇으로 시작할 것인가? 그가 결혼식장에서 흘려보낸 그 한마디를 어떻게 거두어드릴 것인가? 머릿속이 어지러웠다. 한 달 내내 축사를 적고 지웠던 노인이었다. 그러나 사과의 말은 그 어떤 축사보다도 더 어려웠다. 그는 천천히 대문 앞으로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다. 작은 종소리가 마당 안쪽으로 퍼져나갔다. 잠시 후 마당 안쪽에서 사뿐사뿐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대문이 천천히 열렸다. 문 안쪽에 서 있는 사람은 결혼식장에서 본 바로 그 사돈 할머니 윤혜숙이었다. 그녀는 한기철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곧 침착하게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 너머로 흔들리는 어떤 감정이 마치 봄바람에 흔들리는 들꽃처럼 잠깐 비쳤다 사라졌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음성은 결혼식장에서보다 한층 부드러웠다. 한기철은 한 발짝 들어서며 깊이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정원 가득 핀 들꽃의 향기가 그의 코끝을 스쳤다. 어쩐지 그 향기는 아주 오래전에 맡은 적이 있는 것만 같았다. 정원 한쪽 평상에는 이미 차상이 차려져 있었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리차와 정갈한 다과가 놓여 있었다. 한기철은 그 차상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사돈 할머니가 자신의 방문을 미리 짐작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손님을 늘 이렇게 맞이하는 분일까? 그 짧은 순간의 의문이 노인의 머리를 스쳤다. 윤혜숙은 한기철에게 평상에 앉기를 권했다. 두 노인이 평상에 마주 앉자 봄날의 바람이 정원의 풀잎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한기철은 좀처럼 입을 떼지 못했다. 미리 준비한 사죄의 말들이 정작 그녀의 얼굴을 마주하니 모두 흩어져 버렸다. 그는 가방에서 인절미 상자를 꺼내 조심스레 차상 위에 올렸다. 별것 아니지만 아이고 이런 걸 다. 윤혜숙은 미소로 받았다. 그 미소가 어쩐지 한기철의 가슴 한구석을 쓸쓸하게 만들었다. 그는 더는 미루지 못하고 천천히 고개를 깊이 숙였다. 지난번 결혼식에서 큰 결례를 했습니다. 그날 일을 사죄드리러 왔습니다. 윤혜숙은 잠시 말이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기철의 굽은 어깨에 머물러 있었다. 평생을 시계를 들여다보느라 굽어버린 어깨였다. 그 어깨를 보고 있자니 그녀의 마음 어딘가에서도 잔잔한 파문이 일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다만 부드러운 목소리로 답했다. 고개 드세요. 멀리서 일부러 오신 것만으로도 마음 다 전해졌습니다. 그녀의 음성은 깊은 호수처럼 잔잔했다.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제야 정원의 풍경이 그의 눈에 또렷이 들어왔다. 작은 텃밭에는 상추와 부추가 가지런히 자라고 있었고 담장 옆으로는 봉선화와 채송화가 알록달록 피어 있었다. 그리고 정원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와 그 옆으로 빛바랜 나무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다. 그 상자는 자물쇠가 채워진 채로 마치 오랜 세월의 비밀을 품고 있는 듯한 모습이었다. 한기철의 시선이 그 상자에 잠시 머물렀다. 윤혜숙이 그 시선을 따라가더니 부드럽게 입을 열었다. 오래된 편지 보관함이에요. 젊은 시절부터 받은 편지를 그 안에 모아두었지요. 편지 보관함이라는 말이 한기철의 가슴에 가볍게 부딪혔다. 그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주고받았던 편지들을 떠올렸다. 군대 시절 깊은 산속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한 통의 편지, 까만 봉투에 정성스레 적힌 글씨, 그 안에 담겨있던 들꽃 누름. 그러나 그 기억은 너무도 오래되어 마치 안개 너머의 그림자처럼 흐릿했다. 두 노인은 한참 동안 차를 마셨다. 평생을 서로 다른 길로 살아온 두 사람이었으나 평상 위에 마주 앉은 그 정적은 이상하리만치 편안했다. 윤혜숙이 차를 따르는 손길은 단정하고도 우아했다. 한기철은 그 손길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문득 어떤 익숙함을 느꼈다.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그러나 정확히 떠올릴 수 없는 어떤 손길. 실례지만 한기철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혹시 댁에 살림하시기 전에는 어디서 자라셨는지요? 윤혜숙은 잠시 시선을 멀리 두었다. 봄바람이 그녀의 백발을 살짝 흔들었다. 강원도 산골에서요. 아주 깊은 곳이었지요. 10대 후반까지 그곳에서 자랐답니다. 강원도 산골. 그 단어가 한기철의 가슴 깊은 곳에 작은 종처럼 울렸다. 그가 군 생활을 했던 곳도 강원도 깊은 산속이었다. 1969년
20살의 그는 그 산속의 작은 부대에서 청춘의 한 시절을 보냈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었던 그 시절. 그를 버티게 해준 것은 누군가가 보내준 한 통의 편지였다. 저도 그 시절 강원도 산골에 잠시 있었습니다. 군 생활 때 말입니다. 윤혜숙의 손이 찻잔을 살며시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잠깐,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러나 그녀는 곧 침착함을 되찾고 평온히 미소 지었다. 세상이 좁네요. 그뿐이었다. 두 노인은 또다시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두 사람의 가슴 안쪽에서는 보이지 않는 실타래 하나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풀려나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한기철은 자신이 왜 이 정원의 분위기가 이토록 익숙한지, 왜 윤혜숙의 음성이 처음 듣는 것 같지 않은지, 그 까닭을 아직 알지 못했다. 그러나 그가 일어서기 전에 윤혜숙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잠시만요. 보여드릴 것이 있어요. 그녀는 정원 한쪽의 나무 상자로 천천히 다가갔다. 윤혜숙은 마당 한쪽에 놓인 나무 상자 앞에 무릎을 굽혔다. 작은 열쇠 하나를 치맛자락 안주머니에서 꺼내 자물쇠에 꽂아 넣었다. 찰칵 하는 소리와 함께 오랜 세월이 잠겨있던 상자가 천천히 열렸다. 그 안에는 갈색 끈으로 묶인 편지, 다발들이 가지런히 쌓여 있었다. 종이는 모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어떤 봉투에는 작은 꽃잎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혜숙은 그중 가장 아래쪽에 놓인 다발 하나를 조심스레 꺼냈다. 다른 다발들에 비해 봉투의 색이 한층 진했고 끈도 더 낡아 있었다. 그녀는 그 다발을 가만히 두 손에 받쳐 들고 한기철 앞으로 돌아왔다. 다발을 평상 위에 천천히 내려놓는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한기철은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러나 윤혜숙은 더 말하지 않고 그저 다발의 맨 위 봉투 한 통을 그의 앞으로 살며시 밀어놓았다.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들어 올렸다. 봉투에 적힌 본에는 이의 이름을 본 순간 그의 심장이 한 차례 크게 쿵 하고 내려앉았다. 봉투의 발신인은 산 너머 바람이라 적혀 있었다. 그 글씨체는 분명히 자신의 글씨체였다. 50년 전 20살 군인이 쓰던 그 단단하고도 어딘가 풋풋한 글씨. 한기철은 군 시절 펜팔을 할 때 사용했던 필명을 떠올렸다. 산 너머에서 불어오는 바람, 그 외로운 산 속에서 누군가에게 닿기를 바라며 지어낸 이름이었다. 그리고 봉투를 받을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들녘의 별빛님께. 한기철은 그 이름을 입속에서 천천히 굴려보았다. 들녘의 별빛. 그가 군 시절 단 한 사람. 그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펜팔 친구의 필명이었다. 노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봉투의 한쪽 모서리에서 작은 종이 꽃잎이 떨어져 평상 위로 미끄러져 내렸다. 그가 그 옛날 편지에 함께 넣어 보냈던 들국화 한 송이의 흔적이었다.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윤혜숙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알 수 없는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슬픔과 그리움, 그리고 아주 옅은 원망이 한데 섞인 그런 미소였다. 그녀는 천천히 한마디씩 또박또박 말했다. 제가 들녘의 별빛이었어요. 순간 정원의 모든 소리가 멈춘 듯했다. 봄바람도, 새소리도, 풀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모두 지워진 그 정적 속에서 한기철은 한참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손에 든 빛바랜 봉투만 멍하니 들여다볼 뿐이었다. 50년 전 그 산속에서 외로움을 달래며 종이 위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어 내려갔던 청춘의 흔적이 이 정원의 평상 위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정말로 들녘의 별빛이. 한기철의 음성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떨렸다. 그는 다발에 묶인 다른 편지들을 떨리는 손으로 한 통씩 들어 올려 보았다.
모두 자신이 보낸 편지였다. 어떤 봉투에는 그가 잘 쓰던 별 모양 도장이 작게 찍혀 있었고, 어떤 봉투에는 그가 그 산속에서 직접 따 누른 들꽃이 함께 들어 있었다. 마지막에 누른 들국화의 노란 빛깔이 아직도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윤혜숙은 한 통의 편지를 봉투에서 꺼내 천천히 펼쳤다. 종이는 얇아져 부서질 듯했고 잉크는 흐릿했으나 글자는 아직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가만히 그 한 구절을 소리내어 읽었다. 오늘도 산 너머에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 바람에 별빛 님의 마음이 실려오기를 기다리는 밤입니다. 한기철의 시야가 흐려졌다. 그가 군 생활 첫 해 겨울에 보낸 편지였다. 칼바람이 불던 강원도의 그 산속에서 작은 등불 하나에 의지해 적었던 글이었다. 50년의 세월이 한 줄의 문장으로 다시 그의 앞에 펼쳐져 있었다. 내가 보낸 편지를 다 가지고 계셨군요. 그의 음성은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 속에는 어떤 깊은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자신이 그토록 정성스레 적어보낸 글들이 그 옛날 사라지지 않고 누군가의 마음 한구석에 살아남아 있었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청춘의 한 시절이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되는 듯했다. 윤혜숙의 눈에도 결국 물기가 차올랐다. 그러나 그 물기 너머로 어떤 단단한 그림자가 함께 떠 있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 그녀가 가슴 한쪽에 묻어두었던 풀리지 않은 매듭이었다. 그런데요, 어르신. 윤혜숙의 음성이 살짝 떨렸다.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요. 그 마지막 편지의 약속을요. 그녀의 한마디에 한기철의 손에서 편지 한 통이 스르륵 미끄러져 평상 위로 떨어졌다. 한기철의 시선이 50년 전의 깊은 산속으로 천천히 거슬러 올라갔다. 정원의 핀 봉선화 꽃집 너머로 1969년 봄의 풍경이 마치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되살아났다. 20살의 그는 강원도 깊은 산자락 작은 부대의 신병이었다. 도시에서 자란 그에게 그 산은 너무도 컸고 너무도 적막했다. 밤이 되면 산짐승 우는 소리가 막사 창문 너머로 들려왔고 겨울이면 발목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보초를 섰다. 외로움이 가장 큰 적이었던 시절이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위문 편지 한 통이 그의 손에 닿았다. 봉투에는 들녘의 별빛이라는 필명이 적혀 있었다. 보낸 이는 어느 여학교의 17살 학생이라 했다. 위문 편지는 의례적인 문장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지만 그 편지만은 달랐다. 단정한 글씨로 적힌 그 편지에는 시 한 편과 함께 작은 들꽃 누름 한 송이가 동봉되어 있었다. 산속의 외로운 군인에게 봄을 보내드린다는 짧은 글귀와 함께 그는 그 편지에 정성껏 답장을 적었다. 평소 글을 잘 쓰는 편이 아니었으나 어쩐지 그 편지에는 자신의 마음 한 자락을 솔직히 풀어놓고 싶었다. 그렇게 두 사람의 펜팔이 시작되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오는 동안 두 사람은 거의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다. 한기철은 자신을 산 너머 바람이라 적었고 그녀는 들녘의 별빛이었다. 두 필명은 서로의 거리만큼 멀었으나 편지 안에서는 매우 가까웠다. 그는 그녀에게 산속의 풍경과 그날그날의 단상을 적어 보냈고 그녀는 그에게 학교에서 배운 시와 들녘의 변화 그리고 자신의 소박한 꿈을 적어 보냈다. 그녀의 편지에는 늘 작은 꽃이 함께 들어 있었다. 봄에는 제비꽃, 여름에는 페랭이꽃, 가을에는 들국화. 그는 그 누름꽃을 자신의 군화통 안쪽에 소중히 끼워두었다. 그 작은 꽃잎들이 그 외로운 산속의 청춘을 견디게 해주었다.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날, 그녀의 편지에 짧은 제안이 적혀 있었다. 다음 해 봄, 그녀의 고향 마을 입구에 있는 큰 미루나무 아래에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느냐는 것이었다. 그저 인사만 한번 나누고 싶다고, 얼굴을 한번 보고 싶다고. 그녀는 부끄러운 듯, 그러나 단단한 글씨로 적어 보내왔다.
한기철은 그 제안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그러나 결국 그는 답장에 적었다. 내년 5월 첫째 주 토요일 정우의 미루나무 아래에서 뵙겠다고. 그날까지 그는 그 약속만을 기다리며 산속의 겨울을 견디었다. 눈보라가 막사를 흔들던 그 깊은 밤마다 그는 그녀가 보내준 마지막 들국화 누름을 꺼내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1970년 5월 첫째 주 약속의 토요일에 그는 그 미루나무 아래에 가지 못했다. 그가 못 간 것은 마음이 변해서가 아니었다. 잊어서도 아니었고 두려워서도 아니었다. 그 약속의 며칠 전 부대에서 사고가 있었다. 야간 훈련 도중 한기철은 가파른 비탈에서 굴러떨어졌다. 다리뼈가 부러졌고 후송 군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는 한 달 가까이 병상에 누워 있어야 했다. 약속 날에는 다리에 깁스를 한 채 산속의 군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다. 답장을 보내려 했다. 사정을 설명하려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의 본명도 정확한 주소도 알지 못했다. 그동안 모든 편지는 그녀가 쓴 부대 주소로 일방적으로 오갔고 그녀의 집 주소는 마지막 편지에 처음 적혀 있을 예정이었다. 약속 장소에서 직접 만나기로 했으니까.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편지를 받지 못한 채 그녀에게 답장을 보낼 길이 없었다. 병상에서 그는 그저 그녀가 약속 장소에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자신이 오지 않은 사람을 가슴에 묻고 돌아가는 모습만을 상상했다. 그 상상이 그의 가슴을 시시각각 갉아먹었다. 2달 후 부대로 복귀했을 때 그녀에게서 더는 편지가 오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받은 봉투의 발신지 주소를 보고 편지를 한 통 보냈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 않았다. 그렇게 50년이 흘렀다. 그동안 한기철은 결혼했고 아들을 낳았고 시계 수리공으로 평생을 살았다. 그 사이사이마다 가끔씩 산속의 들국화가 떠올랐다. 그러나 그것은 청춘의 한 시절을 채웠던 아련한 그림자였을 뿐 더 깊이 파고들 마음은 없었다. 그 또한 자신의 인생에 충실히 살아왔으니까. 한기철은 천천히 정원으로 돌아왔다. 그의 눈앞에 있는 윤예숙의 모습이 그때서야 또렷이 보였다. 그녀의 단정한 백발과 깊은 눈매, 그 위로 50년 전 17살의 들녘의 별빛이 살며시 겹쳐 보였다. 그는 떨리는 음성으로 한 마디씩 천천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사고가 있었습니다. 약속 며칠 전에. 한기철의 음성은 낮고 또렷했다. 윤혜숙은 그 한마디에 잠시 숨을 멈췄다. 그녀의 두 손이 무릎 위에서 가볍게 떨렸다. 노인은 천천히 그날의 일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야간 훈련, 가파른 비탈, 부러진 다리, 후송 군병원, 한 달간의 깁스. 그가 약속 장소에 가지 못한 까닭은 마음 때문이 아니라 몸 때문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가 그녀의 본명도 집 주소도 알지 못해 답장을 보낼 길이 없었다는 것. 한기철의 말 한 마디가 50년 동안 윤예숙의 가슴 한구석에 박혀있던 차가운 돌멩이 하나를 천천히 녹여내리고 있었다. 윤혜숙은 한참을 말없이 듣기만 했다. 그리고 한기철의 말이 끝났을 때 그녀의 눈에서 결국 두 줄기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랜 세월 풀리지 않던 매듭이 마침내 풀려나가는 안도에 가까웠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풀어놓기 시작했다. 저는 그날 미루나무 아래에서 5시간을 기다렸어요. 그녀의 음성이 봄바람에 실려 평상 위를 부드럽게 흘렀다. 정우의 약속이었지만 혹시 차편이 어려우실까봐 5시까지 기다렸지요. 그날 비가 한 차례 지나갔는데 저는 미루나무 잎 아래에서 그 비를 다 맞으며 기다렸어요. 한기철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았다. 그녀가 그렇게 오래 기다렸으리라곤 그는 50년 동안 차마 생각하지 못했었다.
해가 기울고도 한참을 더 기다렸지요. 그러다 결국 산 너머 바람이 마음이 변했나 보다 라고 마음으로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갔답니다. 그 후로 보름 동안 답장을 기다렸지만 끝내 오지 않더군요. 저도 자존심이 있는 처녀였으니까 더는 편지를 못 보내겠더라고요. 한두 달이 흐른 뒤 저는 그 모든 편지를 상자에 담아 자물쇠를 채웠답니다.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편지 다발을 가만히 쓰다듬었다. 그러고는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어요. 결혼할 때도, 아이를 낳을 때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낼 때도 이 상자만은 열지 않았지요. 그저 정원 한 구석에 놓아두고 가끔씩 그 자리를 지나갈 때마다 마음 한쪽이 조금씩 시려질 뿐이었답니다. 윤혜숙의 시선이 천천히 한기철에게 닿았다. 그런데 어르신께서 손주 결혼식장에 인사를 오셨을 때 저는 어딘가 익숙한 음성을 들었어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가슴 한쪽이 작게 흔들렸지요. 그리고 어르신이 단상에 올라 축사를 하실 때 그 음성이 마이크를 타고 또렷이 들려왔어요. 50년 전 누군가의 음성을 떠올리게 하는 그 결이 어딘가 이상하게 익숙했답니다. 한기철은 자신의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술에 취해 손주의 결혼식을 망친 그날, 그 옆에서 자신을 가만히 바라보던 사돈, 할머니의 그 알 수 없던 시선의 까닭이 그제야 풀려나오고 있었다. 그날 저는 어쩌면 어르신이 그분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예감을 했어요. 그래서 더더욱 결혼식에서의 그 한 말씀에 마음이 묘했지요. 슬픔도 원망도 아닌 그저 사람의 인연이라는 게 이렇게도 깊고도 얕은 것이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윤혜숙의 손이 평상 위 편지 다발을 한 번 더 어루만졌다. 그리고 오늘 어르신께서 직접 사죄하러 오신다는 말씀을 손주아이가 전해왔을 때 저는 알았어요. 이번에야말로 50년 전에 그 미루나무 아래의 자리에 두 사람이 마주 앉아야 할 때라는 걸요. 그래서 이 상자를 50년 만에 열었지요. 한기철은 깊이 고개를 숙였다. 두 줄기 눈물이 그의 굽은 어깨를 따라 흘러내렸다. 그는 평생 그렇게 운 적이 없었다. 시계의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살아온 그의 인생에서 오늘 처음으로 그 톱니가 한껏 어긋나면서도 동시에 다시 맞물려 들어가는 듯한 그런 순간이었다. 미안합니다. 정말로 그 5시간을 모르고 살아온 것이 너무도 미안합니다. 윤혜숙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 미소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다. 이미 다 지나간 일이지요. 그런데 어르신, 손주 아이들의 결혼식 일도 마찬가지랍니다. 술 한 잔의 실수로 무너진 자리는 진심으로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어요. 이미 어르신이 그 먼 길을 와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 가족들은 충분히 마음이 풀렸답니다. 그녀의 한마디 한마디가 봄날 아지랑이처럼 한기철의 가슴 한구석을 부드럽게 데웠다. 결혼식의 그 한마디가 만든 어둠이 오늘 이 정원의 햇살 아래에서 천천히 녹아내리고 있었다. 50년 전 끊어졌던 줄과 일주일 전 망가진 자리가 하나의 매듭으로 다시 묶여가고 있었다. 오후 햇살이 정원 한 구석에 길게 그림자를 들이울 무렵 윤예숙의 딸 부부, 그러니까 신부 서아의 부모님이 마당에 들어섰다. 어머니로부터 미리 연락을 받았는지 그들의 표정은 결혼식 날의 그 굳은 얼굴이 아니었다. 한기철은 그들을 보고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깊이 고개를 숙였다. 제가 술에 취해 결례를 했습니다. 우리 손주 며느리가 될 아이에게도 댁의 따님께도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한기철을 바라보았다. 그러다 그녀의 입가에 천천히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다. 어머니께서 모두 말씀해 주셨어요. 50년 전 그 인연도, 그리고 오늘 이 자리도요. 사람의 인생이 참 신비롭네요.
결혼식의 그 일은 이미 마음에서 다 풀어두었답니다. 한기철은 가방에서 비단 보따리를 꺼냈다. 손주 도윤에게 결혼 선물로 만든 회중시계였다. 그러나 그는 이제 그 시계를 손주가 아닌 사돈 어른 윤혜숙께 드리고 싶었다. 이 시계는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손주 결혼 선물로 만든 것이었으나 그 자리에서 제대로 전달하지도 못했지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50년의 인연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사돈 어른께 이 시계를 드리고 싶습니다. 윤혜숙은 천천히 보따리를 받아들었다. 비단을 풀어내자 작고 정갈한 회중시계가 모습을 드러냈다. 뒷면에 새겨진 글귀가 햇살 아래 잠시 반짝였다. 시간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으나 사랑은 시간을 견디게 한다. 윤혜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어렸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소와 함께였다. 그녀는 두 손으로 시계를 가만히 감싸 쥐었다. 50년 전 그 미루나무 아래에서 받지 못한 인사를 오늘 이 시계로 받았다고 여기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기철은 사돈댁에서 저녁상을 함께했다. 식탁 위에는 윤혜숙이 직접 담근 묵은 김치와 직접 부친 부추전, 그리고 마을 텃밭에서 갔다 온 상추가 정갈하게 놓여 있었다. 두 가족은 오랫동안 알아온 사이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한기철은 군 시절의 이야기를 풀어놓았고 윤혜숙은 그 시절 들녘에서 별을 보며 보냈던 밤들을 들려주었다. 식사 도중 서아의 어머니가 휴대전화로 사진 한 장을 한기철에게 보여주었다. 신혼여행지에서 막 돌아온 신랑 도윤과 신부 서아의 환한 얼굴이었다. 한기철은 그 사진을 한참을 들여다보다 결국 다시 눈가가 시큰해졌다. 두 아이에게도 직접 사과하고 싶습니다. 이미 어머니께서 다 전해주셨답니다. 도윤이도 서아도 할아버지께서 직접 사돈댁까지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많이 마음이 풀렸어요. 그날 밤 한기철은 사돈댁 사랑방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50년의 매듭이 풀린 그 밤 그는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잤다. 깊은 산속군 시절에 그 막사에서 잠들던 20살의 청년이 오늘은 75의 노인이 되어 같은 평안 속에 잠들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한기철은 사돈댁을 떠나기 전에 한 번 더 정원에 들러 그 편지 보관함을 바라보았다. 윤혜숙은 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가만히 말했다. 이 편지들은 이제 더는 자물쇠에 가두지 않을 거예요. 가끔 손녀딸이 놀러오면 그 옛날 외할머니의 청춘 이야기를 들려주려고요.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50년 전 보냈던 편지들이 이제는 한 가족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다시 흘러갈 것이었다. 끊어진 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손녀딸의 결혼식이라는 새로운 매듭으로 다시 이어지는 이야기로. 집으로 돌아가는 시외버스 안에서 한기철은 창밖의 들녘을 한참 바라보았다. 봄날의 햇살이 논과 밭 위로 가득 쏟아지고 있었다. 그의 가슴 한구석에서 50년 전 산속의 외로움을 달래주던 한 통의 편지가 오늘 다시 들녘의 별빛이 되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들 종배와 며느리 미경이 거실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기철은 짧게 그러나 또렷이 그날 있었던 일을 풀어놓았다. 50년 전의 인연과 오늘의 사죄가 어떻게 하나로 이어졌는지를 종배와 미경은 한참을 말없이 듣다가 결국 며느리가 먼저 눈가를 닦았다. 아들 종배는 묵묵히 아버지의 손을 한번 잡았다. 결혼식 그날 이후로 처음 잡은 손이었다.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한기철의 작은 집 마당에서는 조촐한 가족 모임이 열렸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손주 도윤과 신부 서아가 두 가족 어른들을 모시는 자리였다. 마당 한가운데에는 평상이 깔리고 그 위로 흰 천이 단정히 펼쳐졌다. 며느리 미경이 정성껏 음식을 차렸고
옥리 할머니는 마당에 봉선화 옆에 작은 화병을 두었다. 신랑 도윤과 신부 서아가 양가 어른들 앞에 나란히 섰다. 두 사람은 한기철 앞에 다가가 깊이 고개를 숙였다. 한기철도 일어나 두 손을 마주 잡고 그들에게 정중히 답례했다. 할아버지, 그날 일은 이제 다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더 마음이 아팠던 건 할아버지께서 며칠을 잠도 못 주무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였어요. 도윤의 음성은 따뜻했다. 한기철은 손주의 손을 가만히 마주 잡았다. 그의 손은 도윤이 어린 시절에 비해 한층 더 두툼해져 있었다. 그러나 손주의 손을 잡는 노인의 손길은 그 어떤 톱니바퀴를 매만질 때보다도 섬세했다. 신부 서아도 한기철 앞에 다가왔다. 한기철은 그녀에게도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내가 그날 무심코 흘린 그 한마디가 우리 손주 며느리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상처가 될 뻔했다. 정말로 미안하다. 서아는 잠시 눈가를 닦더니 환하게 웃었다. 외할머니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50년 전에 그 미루나무 이야기도, 들국화 누름 이야기도요. 저는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할아버지가 더 가까운 가족처럼 느껴졌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날 술 한 잔에 흔들리실 만큼, 그만큼 우리 도윤이를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기철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마당의 햇살 아래 잠시 반짝였다. 마당 한쪽 평상에 앉아있던 윤예숙이 손수건을 꺼내 가만히 자신의 눈가를 닦았다. 옥내 할머니가 그녀의 옆자리에 다가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다. 두 노부인은 처음 만난 사이였으나 오늘 이 자리에서 더없이 가까운 자매처럼 보였다. 저녁상은 풍성했다. 잡채와 갈비찜, 생선전, 그리고 옥내 할머니가 직접 부친 빈대떡까지. 윤예숙도 자신이 직접 담근 매실청과 손수 만든 떡 한 상자를 보따리에서 꺼내 식탁 위에 올렸다. 두 가족은 함께 둘러앉아 천천히 식사를 했다. 평상 위로 봄꽃을 막 지나보낸 초여름의 바람이 부드럽게 흘렀다. 식사가 끝날 무렵 한기철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손에는 결혼식 날 끝내 읽지 못한 그 축사문이 들려 있었다. 한 달 내내 다듬고 또 다듬었던, 그러나 결국 술기운에 묻혀버린 종이였다. 노인은 그 종이를 천천히 펼쳤다. 그리고 한 마디씩 또박또박 마치 한 글자씩 새겨 넣듯 읽기 시작했다. 우리 도윤이와 서아에게 너희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가 모르는 곳에서 너희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어쩌면 이 인연은 작은 들꽃 한 송이로 시작되어 50년의 강물을 흘러왔는지도 모른다. 시계는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러나 사랑은 시간을 견디게 한다. 너희 두 사람의 사랑이 어떤 시간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기를. 그리고 혹여 흔들리는 날이 오거든. 오늘 이 할아버지의 부끄러운 사과를 떠올려라. 잘못은 누구나 한다. 그러나 그 잘못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길은 진심 하나뿐이다. 사랑한다. 우리 도윤이. 사랑한다. 우리 서아. 축사를 마친 한기철은 종이를 가만히 접어 가슴 안주머니에 넣었다. 마당에는 잠시 깊은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깨고 누군가의 작은 박수 소리가 시작되었다. 도윤의 박수였다. 그 박수는 곧 서아에게로, 옥내에게로, 종배와 미경에게로, 사돈댁 부부에게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예숙의 박수까지 천천히 이어졌다. 작지만 단단한 박수 소리가 마당 가득 봄날의 햇살처럼 퍼져나갔다. 윤예숙은 그 박수 끝에 자신의 가방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 봉투에는 그녀가 한기철에게 보내려고 적어둔, 그러나 50년 동안 붙이지 못한 마지막 편지가 들어 있었다. 그녀는 그 봉투를 한기철에게 가만히 건넸다. 답장은 천천히 주셔도 돼요. 한기철은 그 봉투를 두 손으로 받았다.
그의 시선이 천천히 봉투의 발신인 이름에 머물렀다. 거기에는 들녘의 별빛이라는 50년 전의 그 필명이 정성스럽게 적혀 있었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마당 한 구석에서 작은 해중시계 하나가 50년의 시간을 정확하게 따라잡으며 또박또박 째깍이고 있었다. 두 가족의 웃음소리가 평상 위로 부드럽게 퍼졌고 시계의 톱니바퀴는 그제야 한 박자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산 너머에서 불어온 봄바람이 들녘의 별빛을 따라 마침내 한자리로 돌아온 그날의 저녁이었다.